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강 2교시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장품 용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 용기 재료 중에서 어떠한 소재가 어떠한 용도로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용기 용구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 모양, 외관 등이 다양하게 이용되며 소재의 종류도 많습니다. 포장 재료에 이용된 소재는 앞서 언급한 도표로 식품위생법 3장,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재구조,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제5장, 식품 등의 공전에 따라서 기구 및 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나열된 것 이외에 표에 나온 것처럼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고전적인 소재인 유리, 세라믹, 돌 등은 광구병 또는 병마개 또는 장식용품으로 사용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유리 이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소재입니다. 플라스틱, 고무 등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재이며 금속류는 용기의 소량, 마개류 또는 부품 및 장식재의 일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이, 목재, 실, 천 등은 라벨 및 겉 케이스, 포장재 등을 위해 사용을 하고 화장용 도구로 소량 사용하기도 합니다. 뿔, 상아, 가죽, 모, 해면 등은 자연에서 유래된 소재로 장식용품으로 사용하던 소재이지만 현재는 거의 활용하지 않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용기 재료, 소재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 용기 소재는 유리, 플라스틱, 금속 등으로 구분이 되며 유리의 경우는 소다석회 유리, 남유리가 있으며 이는 주로 산화규소 성분, 산화칼슘, 산화나트륨, 마그네슘, 알미늄의 혼합물로 유리 특유의 광택성, 투명성, 착색성의 외관의 우수함을 보이며 내열성, 내화학성, 내구성이 높으며 액체, 기체 등이 투과되지 않아서 내용물의 보존이 우수한 특징을 보입니다. 외부의 정보를 나타내기 위한 인쇄 및 착색 방법은 도장, 실크 인쇄 등이 용이한 편입니다. 단점은 충격에 약하며 알칼리 용출 가능성으로 내용물을 변질시킬 수 있으며 환경적인 영향, 즉 온도의 상승과 과냉각 시 파손이 우려되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비중이 높아 무겁고 운송, 운반, 진열이 불편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열에 의해 재사용이 가능하며 열 가소성 수지와 재사용이 불가능한 열 경화성 수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 가지 수지류는 복잡한 성형이 가능하며 내용물 보존성을 위한 다양한 소재를 적층시킨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표면 정보를 인쇄하는 방법으로는 스탬프, 전사, 인쇄, 증착, 도금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열에 쉽게 변형되어 기계적 강도가 유리나 금속에 비해서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 및 기체의 투과성이 있어서 내용물의 변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크릴 소재를 활용하여 충분한 경도와 투명감, 광택을 발휘할 수 있으며 수분 및 기체 투과성을 개선한 적층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열경화성 수지에는 멜라민, 우레아, 아크릴 수질,
NBR 고무, IR 고무, 실리콘 고무 등이 있으며 고무류는 주로 마스카라의 와이퍼와 스포이드 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열가스성 수지가 주로 사용이 되고 있으며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금속 소재는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아연, 주석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금속 소재는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고 충격에 강하며 표면 가공은 도금, 도장, 인쇄, 다이캐스팅 코팅을 이용하지만 내용물의 수분과 반응에 의한 부식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단가가 높은 단점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용기 재료 중에서 열가소성 수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밀도 폴리에틸렌은 반투명의 광택이 있으며 유연하고 스퀴즈 타입, 즉 짜는 형태의 병과 튜브, 막에 패킹에 사용되며 단점으로 내부에 압력이 걸려 있는 경우 알코올, 계면 활성제와 접촉하면 균열이 발생합니다. 고밀도 폴리에틸렌은 유백색에 광택성이 적고 플라스틱 병 제조에 가장 많이 쓰이고 가격이 싸고 잘 깨어지지 않으며 수분의 출입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산, 알칼리 용액을 저장하기에 적당하지만 유기용매에는 잘 견디지 못합니다. 미국 FDA가 식품 용도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저온에서도 사용은 가능하지만 70도씨 이상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폴리프로필렌은 반투명의 광택성이 있으며 내약품성이 좋고 상온에서 내충격성도 있습니다. 반복적인 굽힘에 강하며 굽힘부를 얇게 성형하여 경첩류나 원터치형 캡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수분 투과력이 매우 낮고 100도씨 정도에도 잘 견뎌 물에 끓여 소독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화약, 약품에 잘 견디지만 낮은 온도에서는 폴리에틸렌 병들에 비해 쉽게 깨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식품과 접촉이 허용되고 PE보다 단단해서 치약 뚜껑, 병 뚜껑 등의 재질로 PP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크림류의 넓은 입구병, 각종 캡류에도 활용이 됩니다. 계속해서 열가소성 수지입니다. 폴리스틸렌은 딱딱하고 광택성, 투명도가 우수하며 성형 가공성이 좋지만 내약품성, 즉 유기용매, 내충격성, 기체 투과성이 크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컴팩트와 스틱 용기 및 발포시킨 단열 용기 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폴리아크릴로니트릴 스틸렌은 투명성이 좋고 내충격성, 내유성이 좋아 크림 용기, 콤팩트 용기, 스틱류의 용기 및 캡에 널리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폴리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틸렌은 폴리아크릴로니트릴 스틸렌의 내충격성을 개선한 것이지만 향료 및 알코올의 용제에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금속감을 주기 위해 화학, 도금, 진공 증착을 통해 이용하는 소재입니다. 이어서 폴리염화 비닐, 즉 PVC, PET, EVOH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폴리염화 비닐은 투명하며 성형이 좋고 저렴하여 샴푸, 린스의 생활용품의 병에 활용이 되며 간단한 재충전용 용기 등에 많이
활용되는 소재입니다. 열 소각 시 유해한 염화물이 발생되어 최근에는 사용이 금지된 국가들도 있습니다.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는 유리에 가까운 투명성과 광택이 있으며 내약품성이 좋아 폴리에틸렌이나 폴리비닐클로라이드보다 고급 이미지 화장수, 유액, 린스 등의 병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수지류에는 폴리아미드 에틸렌 비닐알코올 공중합체, 즉 PA 또는 EVOH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폴리옥시메틸렌, 폴리아세탈 등이 있으며 이들은 내약품성 강화, 향료 보존용, 그리고 강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다석회 유리, 칼라남 유리, 유백 유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리 소재에 관한 것입니다. 소다석회 유리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실용적인 유리입니다. 탄산나트륨, 즉 소다회를 원료로 사용하였으며 압축 세기는 크지만 충격과 급격한 온도 변화에는 약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합니다. 끓는 물이나 뜨거운 음식물을 넣었다가 갑자기 차가운 것에 닿으면 깨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성분은 산화나트륨 15 내지 25%, 산화칼슘 5 내지 10%, 규산 60에서 73%이며 타 유리에 비해 액화점 및 연화점이 낮아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물렁한 성질이 있어서 가공이 용이합니다. 소다석회 유리의 녹는 온도는 1350에서 1500도씨, 성형 가공 작업 온도는 1100에서 1250도씨입니다. 압축 세기는 크지만 충격과 급격한 온도 변화에는 약한 물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칼라납 유리는 일명 크리스탈 유리로 산화납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투명도, 굴절률이 크며 반짝임이 강해 보이는 특성으로 고급형 유리로 사용이 되며 주로 향수병에 사용되는 용기입니다. 현재 크리스탈 유리라고 불리고 있는 것은 주로 납 크리스탈 유리이며 그 밖에 칼륨 크리스탈 유리가 있습니다. 크리스탈 유리는 세공이나 도금 등의 장식을 하여 식기, 화병, 샹들리에나 장식물과 같은 고급 감각을 갖는 제품의 소재로 쓰이며 순도가 높은 것은 광학 유리로 사용이 됩니다. 광학 유리로의 용도를 제외하면 강도를 고려하여 산화납의 함량을 30% 정도까지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일반적으로는 24% 이상의 것을 크리스탈 유리라고 부릅니다. 또한 30% 전후의 것을 풀 레드 크리스탈이라 하며 24% 미만의 것을 하프 레드 크리스탈이라고 합니다. 칼륨 크리스탈 유리는 소다석회 유리 소다를 칼륨으로 바꾼 유리로 체코슬로바키아를 중심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유백 유리는 유리 중에 분산하는 밀 결정에 의해서 빛이 산란되어 유백색으로 보이는 유리로 결정과 유리 굴절률의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유백 제로는 빙정석, 형석, 규플로나트륨, 인산염 등이 많이 사용이 되며 또 드물게 이산화티탄, 이산화지르코늄 등이 사용이 됩니다.
입자가 고운 것이 소위 58 유리이고 입자가 큰 것은 별도로 엘러베스터 유리라고 부릅니다. 유백 유리 속의 밀입자의 지름은 0.4에서 0.5 마이크로 정도로 그 양은 유리 속의 4% 이하입니다. 이어서 금속 소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속 소재의 첫 번째는 알루미늄으로 가볍고 내약품성이 우수하여 에어로졸 관, 립스틱, 컴팩트, 마스카라, 펜슬 용기 등에 다양하게 적용이 됩니다. 표면 장식과 산화 방지 목적으로 알로마이트를 넣거나 도장하여 이용하기도 합니다. 알로마이트는 알루미늄 합금의 부식을 막기 위해 양극 산화 처리법으로 표면의 두께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산화 알루미늄 피막을 피복한 것으로 공기 중에서 저절로 생기는 산화 알루미늄 피막의 두께는 5나노미터이므로 알루마이트는 인공적으로 산화물 피막을 약 2000배 이상의 두께로 만든 것입니다. 양극 산화 처리, 즉 알루마이트 처리는 1923년에 개발된 방법으로 창의, 세시 등의 건축자재, 냄비 등의 일용품 등의 일상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알루미늄 재료에 널리 응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을 낸 착색 알루마이트도 있습니다. 노쇠 황동은 구리에 아연을 가해어 만든 합금, 노쇠라고도 하며 청동과 더불어 중요한 구리 합금인데 황동이 인공적으로 제조된 것은 1520년경에 아연 원소가 발견된 후부터입니다. 자연 합금의 형태로는 고대 그리스 때부터 알려졌으며 비철 금속 중 일상생활에 가장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고체의 구리 속에 아연이 녹아 들어가야 하는 범위는 약 30%까지의 것을 황동이라고 하는데 전연성이 유난히 크므로 두들기역이나 늘려서 판, 봉, 선, 관 등으로 가공해서 사용을 합니다. 아연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경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대신 내식성 가공성은 떨어지고 합금의 색도 붉은기에서 황색에 접근해 갑니다. 고체의 구리에 고용되는 양 이상으로 아연이 들어가며 여분의 아연은 구리와 베타라는 별개의 고체를 만들기 때문에 합금은 알파와 베타의 두 가지 고체의 혼합물 이상이 된다고 한다. 이 되고 색은 다시 붉은기가 더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상의 합금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40%의 아연의 이른바 사륙황동인데 건재의 쇠붙이 장식, 건축자재의 쇠붙이 장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문의 손잡이 등 노쇠 장식은 대부분의 것이며 황동보다 견고하고 마모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황동은 외관이 금색으로 고비중이며 투명 코팅을 하거나 도금과 도장을 통해서 고가의 컴팩트 용기, 립스틱 용기 등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철은 부식이 쉽게 되기 때문에 주로 주석과 도금 코팅하여 사용을 하며 스테인리스 스틸은 철에 니켈과 크롬을 합금 처리한 금속입니다. 스테인리스 합금은 철의 최대 결점인 내식성의 부족을 개선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내식용 강의 총칭입니다.
오늘날 사용되는 것은 크게 철, 크로뮴계의 페라이트 스테인리스 강과 철, 니켈, 크로뮴계의 오스테나이트의 스테인리스 강으로 나누어집니다. 전혀 녹슬지 않는다기보다는 보통 철에서 비해 그다지 녹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철, 크로뮴계, 페라이트는 상온에서의 철의 결정계인 채심 입방 결정 속에 많은 크로뮴을 녹여 넣어서 산화될 때 철과 크로뮴의 양쪽 산화막을 표면에 만들어 내부를 보호하도록 한 것으로 13%의 크로뮴을 첨가한 크로뮴 스테인리스 강이 유명합니다. 오스테나이트 계열은 철을 900 내지 1400도씨에서 안정된 결정형인 면심 입방 결정을 다량의 니켈, 크로뮴을 첨가함으로써 상온까지 안정되게 하는 것으로 18-8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18% 크로뮴, 8% 니켈 합금 이외에 17-7 pH 석출 경화라고 하여 탄성 재료가 되는 17% 크로뮴, 7% 니켈에 알미늄을 소량 첨가한 것이 있습니다. 페라이트 스테인리스 강은 강자성이지만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강은 상자성을 보여줍니다. 스테인리스는 염산 등에는 크로뮴을 첨가하여 산화 피막에 의한 방호 효과가 없으므로 염산 등에 대해서는 내식성이 없고, 또한 오스테나이트 강은 염소 이온이 있는 환경 하에서는 응력 부식이 일어나는 결점이 있습니다. 자, 플라스틱 성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의 성형 방법은 열 경화성 또는 열 가소성이며 그 성질에 따라 성형 방법이 다르겠습니다. 첫 번째 압축 성형은 열 경화성 수지의 대표적 방법으로 입상 또는 분말상 재료를 가열하여 금형 내에 넣은 상태로 고온 고압에서 일정 기간 동안 경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사출 성형으로 가열 용융시킨 수지를 냉각한 금형의 공간에 고속으로 압입시킨 다음 일정 온도까지 냉각하여 금형을 풀어 부자재를 뺀 형식입니다. 주로 콤팩트 용기, 캡, 마개 등에 사용이 됩니다. 세 번째, 블로우 성형으로 병같이 빈 공간에 많은 제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중공 성형 혹은 흡입 성형이라고도 합니다. 이 방식에는 다이렉트 방식과 인젝션 방식이 있으며, 다이렉트 방식은 연화한 수지를 튜브상으로 압출하여 금형에 넣고 공기를 흡입하여 팽창시키는 방법으로 입구가 작은 병류를 이 방식으로 제조를 합니다. 인젝션 방식은 사출 성형으로 입구와 두꺼운 몸체를 만들어 이것을 블로우 금형에 넣고 공기를 흡입하고 성형하는 방식으로 입구의 내경보다 몸체의 내경이 큰 병 등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로는 압출 성형 방식은 가열, 연화시킨 수지를 원통형 대로부터 압출하며 압출한 대를 2중, 3중으로 겹쳐서 튜브의 몸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 진공 성형 방식은 시트지를 사방에 고정하고
가열 연화시켜 시트와 형틀 사이에 공간에 넣고 진공으로 시트를 밀착시켜 형태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주로 콤팩트에 들어가는 제품의 리필 용기에 많이 사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유리 성형 방법입니다. 유리 성형법은 블로우 성형을 위주로 이루어지며, 블로우 성형은 용융 유리를 형틀에 넣고 공기를 흡입하여 모양을 만들며 가는 병 입구병이 주로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프레스 그리고 블로우 방식으로 용융 유리를 1차형에서 압축하여 두께를 균일하게 하고 블로우형으로 옮겨 공기를 흡입하여 성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프레스 방식은 용융 유리를 오목한 틀에 넣고 양각의 프레스로 눌러 성형을 하며 입구 내경과 몸체 내경이 같거나 복부 내경이 그 이하의 것에 이용이 됩니다. 다음은 용기 설계 추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기 설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상품 기획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용기 설계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설계의 목표는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용기 타입 및 리필 충전의 유무. 둘째, 내용물의 특성, 내용물의 보증에 따른 제약 사항. 셋째, 구성 재료에 따른 재질, 형상 등의 사전 확인. 넷째, 내용물의 사용량, 사용 장소, 휴대성 등의 사용 방법과 사용성을 고려한 사항. 다섯째, 관련 법규의 준수 유무. 여섯째, 판매 대상 자층의 설계 목표를 근본으로 디자인을 고려하여 용기를 설계해야 합니다. 양산 전 통상적으로 시제품을 만들어 재료시험법에 의한 시작품의 평가, 공업 소유권의 확인, 제작 단가의 확인, 양산성에 대한 설계 면에서의 고려, 환경의 영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양산 직전 소규모 생산을 통해 품질 안전성, 작업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화장품 용기 시험 항목과 대한화장품협회의 단체 표준의 시험명과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표입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계된 화장품 용기의 당초 설계 품질을 만족시키고 시장 양산 품질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품화 및 각 단계의 충분한 품질 보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용기의 최종 형태, 기구, 가공 방법, 사용 장소, 유통 경로 등 이러한 것이 고려된 적절한 보증 항목과 그에 대한 재료의 시험법을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용기 사용에는 재료에 대한 내용물의 보증을 내용물과의 안정성, 변치, 변색, 립스틱의 부러짐, 빠짐 등을 확인하며 소재의 적정성을 부식, 변치, 변색, 용출, 클랙, 안정성을 확인합니다. 기능성의 확인으로 개폐의 용이성, 결합 부분의 강도, 표면 장식의 박리, 긁힘, 기밀성, 경시 변화 및 감량을 확인합니다. 기본 사양에 대한 확인으로는 용기의 외관 치수, 용 중량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기본적인 화장품 용기 및 부자재 시험법에 대한 것은 아직
규격화되지는 않았지만 대한화장품협회에서는 내용물 감량 시험 외에 13가지 화장품 포장재의 시험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용기 개발 동향으로 그린 코스메틱의 영향으로 에어로졸 분사제의 프레온 가스 제외, 포장재의 재생 용지 활용, 용기의 플라스틱 수지 생산 사용량 감소, 포장 용적의 축소, 쓰레기 감량,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는 에코 플라스틱의 활용, 자연 분해 종이 패키지 용기의 개발 등으로 환경 보존을 위한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용기 내부에는 실리콘 파우치를 넣고 내용물을 담아 플라스틱을 쉽게 재활용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계속해서 화장품 용기 개발 동향입니다. 친환경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용기 개발 동향은 최근의 그린 코스메틱 경향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 보호, 탄소 배출 감소, 자원 절약, 자원의 재이용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단일 재질의 플라스틱 용기 사용, FSC 인증을 받은 친환경 단상자 사용, 대기 오염 물질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콩기름 잉크 사용, 쇼핑백과 완충제도 친환경 재생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로레알 그룹은 모든 신제품을 친환경 패키징으로 출시하고 나아가서 2025년까지 자사 생산 제품 패키징의 100%를 재활용 플라스틱, 리필 용기, 퇴비화가 가능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로 환경, 경영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ESG 경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티로더는 역시 2025년까지 자사 패키지의 75 내지 100%를 재활용이나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에 맞춰 별도의 팀을 꾸리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완충제까지 친환경 재생지를 사용하는 등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레스 플라스틱을 제안하며 2019년 기준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159톤의 플라스틱을 감량했으며 2022년까지 약 700톤의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실천 약속을 했습니다. LG생활건강은 2018년 4월 환경부와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무색 페트 적용과 폴리염화 비닐 대체 재질 개발, 단일 재질 친환경 펌프 등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99개의 제품의 재질 개선을 통해서 약 557톤의 플라스틱을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대처를 했습니다. 플라스틱을 대체하여 특수 종이 패키지 적용하는 사례로 로레알 그룹에서는 프랑스 뷰티 패키징 전문 기업 알베어와 공동으로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최초의 종이 기반 화장품 포장용 튜브를 개발했습니다. 올해 5월 라로슈포세 브랜드에서는 업계 최초로 종이 튜브 용기를 사용한
선크림 제품을 출시하였으며 정확하게는 64.8%가 중이며 플라스틱 사용이 불가피한 뚜껑 부분은 이전 제품보다 부피를 줄여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동일 제품과 비교하면 총 45%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 생산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로레알 그룹은 종이 튜브 용기에 이어 덴마크 종이 병 제조업체와 협력해서 식물성 섬유로 만든 종이 병 론칭도 앞두었습니다. 종이 병 제품은 라로슈포제와 키엘에서 내년 출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화장품 용기 개발 동향 중에서 식품 용기용 소재에 대해서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편 화학업계에도 주요 고객인 글로벌 기업들이 폐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제품만 받겠다는 방침을 내세우자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국내 최초로 화장품이나 식품 용기에 적용 가능한 PCR, PP, 재생 프로필렌 소재를 개발하여 미국 식품의약국 인증도 받았습니다. PCR, PP는 플라스틱 리사이클 원료를 30% 또는 50% 함유한 등급으로 고객사 요청에 따라 개발되었으며 스웨덴과 핀란드에 본사를 둔 목재, 바이오 소재, 포장 분야 글로벌 업체 스토라엔소는 LB 코퍼레이션을 통해 듀라센스를 출시했습니다. 목재 섬유와 플라스틱 폴리머의 바이오 복합 소재입니다. 바이오 복합 소재는 최대 80%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와 50% 이상의 기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으며 플라스틱 표현하지 못했던 나무의 질감을 표현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사출성형 제품에 적합한 소재입니다. 듀라센스에 사용되는 목재 섬유는 FSC 인증을 획득한 제품입니다. 이상으로 화장품 용기의 소재 및 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10강 2교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